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게 큰 힘이 되거든요. 사실 수치심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수치심에 짓눌려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죠. 그저 막연하게 수치스러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슴속 깊숙이 숨어있는 수치심에 대해서는 입을 잘 안 열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오래도록 그랬어요. 수치심에 찌들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관계 속에서 유달리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생각의 틀이나 사고의 방향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수치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학대하기도 하죠.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심리 조정자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렇게 수치심이 가득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경우 또다시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치심의 대물림 현상이 반복되곤 하죠. 그러니 수치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수치심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첫 번째는 수치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가 수치심을 어떻게 흡수하고 그 수치심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영상에서는 그 수치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 따뜻하게 보듬으시고 수치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 영상은 일자 샌드라는 작가의 나의 수치심에게 라는 책을 참고했어요. 수치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정독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때때로 수치심을 느끼시죠? 그런데 수치심이 뭘까요? 수치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수치심 하면 민망함, 부끄러움, 수줍음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사실 좀 전에 언급한 단어들은 넓은 의미에서 수치심에 포함돼요. 수치심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혹은 뭔가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밀려오는 감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숨기다라는 표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숨기다. 수치심은 우리에게 넌 쓸모없는 존재야. 다 그만둬. 숨어버려. 너를 파묻어버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이웃집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는 그 여자와 3일이 멀다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마구 때렸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그 지인분은 그런 가정사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또 그것이 친구들에게 혹시나 알려질까봐 친구들과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자기 집에 한 번도 초대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 식의 관계 패턴이 오래도록 그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또 수치심은 내면의 경고 신호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 현관 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센서가 달려있죠? 센서는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죠. 우리의 내면에 그런 센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센서는 소속된 집단에서 내가 용납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끊임없이 측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 센서에 뭔가 석연치 않아, 두려워 이런 것들이 감지되면 경고 신호를 울려요. 그 경고 신호가 바로 수치심 반응이에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렇다면 수치심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수치심의 원인은 다양한데 특히 어린 시절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절치 못한 피드백을 받게 되면 생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어린 아들이 슬픈 만화 영화를 보고 훌쩍거릴 때 엄마가 사내 녀석이 돼가지고 울기는 왜 울어? 이런 피드백을 자주 하고는 했다면 그 아들이 성장해서도 자신의 슬픈 감정이 들 때마다 수치스러운 감정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또 수치심은 가정이나 직장 같은 집단 문화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별것 아닌 일도 나에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젓가락질이 좀 서툴거나 철자법이 틀렸거나 입가에 김치 국물을 묻힌 채 누군가와 대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금세 잊혀질 법한 일들이죠.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촉발시키는 상황들도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자신의 외모나 옷차림 그리고 분위기가 그 이미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수치심은 촉발될 수 있어요. 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수치심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공감을 얻고 싶다는 것을 느낄 때도, 즉 자기의 필요나 욕구를 자각할 때도 수치심은 촉발될 수가 있답니다. 어떨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자신이 막연하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게다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도 수치심은 촉발될 수 있어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참 슬프지만 근친상간을 당한 누군가가 있다면 사실 내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피해를 당한 내가 수치스러워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만취 상태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를 볼 때나 비만이라서 먹을 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먹어대고 있는 아들을 볼 때도 그렇죠. 수치심을 이런 식으로 계속 느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강렬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한번 수치심이 들면 그 집단 속에서 내 약점이 더 드러날까 봐 겁이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소외될까 봐 불안해지죠. 그 불안함 때문에 자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수치심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나는 나의 이런 면이 좀 창피해.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창피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끄러워. 나의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나를 혐오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공감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털끝만큼도 너그럽게 대하지를 못하게 돼요. 수치심은 이렇게 우리 내면에 착 달라붙어서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까닭에 수치심에 휘둘리게 되면 삶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게 되죠. 물론 수치심에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어요.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 탐욕을 절제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것과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수치스러워져서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수치심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때때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고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싫지는 않은데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너무 많이 지치고 피곤해져요. 또 두 발을 단단하게 디딜 만한 굳건한 땅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살고 계시다면 참 힘드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부모의 자녀가 어떤 식으로 수치심에 매이게 되고 그 수치심이 그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뽀요였습니다.